하지 말라고 소리쳤는데 준강강 20대 무죄입니다. 채팅 앱을 통해서 알게 된 미성년자 2명을 무인 모텔로 데리고 가서 술에 만취하게 하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3명이 무죄를 선고받아서 그 배경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좀 씁쓸한 내용이네요. 네. 변호사님. 네. 어떤 사건인지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 A씨 등은 지난 2018년 10월경에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서 알게 된 여중생 D양과 E양과 함께 자신들 차량에 태워서 경기도 한 무인 모텔에 갔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텔방에서 술 마시기 게임을 하면서 네. D양 등에게 계속 술을 마시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D양과 B씨와 C씨는 E양과 그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네. D양 등은 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등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강제로 성폭행이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검찰은 A씨 등 3명에 대해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강간했다는 이유로 중강간과 특수중강간 등 혐의를 적용해서 그 피의자들을 기소하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법원이 해당 남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해요. 이 재판부의 판단 결과도 좀 살펴볼 필요 있을 것 같거든요. 재판부는 이제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에 따라 이제 유무죄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지적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판시한 사항에 따르면 공소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심신 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간음했다는 것으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건 당시에 피해자들이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는 상태 및 언동 등에서 성관계 당시 피해자들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할 정도의 의식과 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판단 능력이 없었다거나 평소에 비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치하면서 피해자들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알코올이 기억 형성의 실패를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검찰 측은 이제 공고 사실을 통해 여성 1명을 강간한 남성 2명에게는 이제 중강간, 다른 1명에게는 특수중강간을 이제 적용을 해서 기소를 했는데요. 중강간과 특수강간, 왜 서로 다른 기준, 다른 죄가 적용된 거죠? 네, 일단 그 기사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으로 적용법조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리 확인되지는 않아서요. 다만 이제 그 기사에 나타난 사실관계와 적용법조를 통해 제가 조금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는 특수준강간을 정하고 있는데요. 그 해당 조문에서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범죄의 태양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아니면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을 범할 경우에는 특수준강간으로 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사에 등장하는 C씨의 경우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B씨의 경우는 자신은 혼자서 중강간을 범하는 고의, 그러니까 단순 중강간의 고의가 있었고 C씨의 경우는 B씨가 이제 그 E양에 대해서 강간하는 준강간을 범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자신도 합동해서 중강간을 범한다는 고의를 갖고 있었다는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이 점을 추측해 볼 뿐입니다. 그렇군요. 중강간과 특수강간 좀 차이점을 설명해 주셨는데 처벌은 어떻게 다른지도 좀 알려주시면 도움될 것 같아요. 그 해당 기사에 등장하는 중강간의 적용 법조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 내용이고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특수중강간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중강간의 경우는 일반 중강간에 비하여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특히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비동일 강간죄 동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비동일 강간죄 좀 네. 생소하게 느끼실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조금 최근에 들어서 그 입법 논의라든지 그 첨예한 그 의견 대립들이 발생하고 있는 지점이기도 네. 합니다. 그 기사에 나타난 그 류호정 의원의 그 주장 취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강간죄 같은 경우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하고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은 취중에 일어난 강간 사건인데 이런 사건에서 검찰은 주로 준강간죄를 적용하고 폭행과 협박을 입증하는 것보다 억지로 술을 마셨다거나 취했음을 증명하는 게 검찰 입장에서 더 수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법원의 입장은 안 취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판단 능력이 없었다거나 평소보다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이들 3명, 20대가 명백히 중강간죄 혹은 강간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라는 결과가 나온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류 의원은 그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점에서 바로 비동의 강간죄가 신설이 필요한 이유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한 성교에 대해서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당연한 상식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 그 비동의 강간죄에 대한 정의 부분도 네. 변호사님께서 다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좀 간단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 부분이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현행 형법상으로는 폭행,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해서 범할 경우에 강간죄로 벌하도록 그렇죠. 정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그 형법상 강간죄의 규정 자체에서 폭행, 협박 자체를 아예 삭제해서 폭행, 협박이 없는 경우에도 비동의라는 문구를 넣어서 비동의 강간죄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 기존의 형법상 폭행, 협박을 그 범행 수단으로 하는 강간죄를 둔 채로 비동의 간음죄라는 그 죄명을 신설하자는 논의가 있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관계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에 나아갔다면 이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 비동의 간음죄, 비동의 강간죄의 규정 취지입니다. 결국 입증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논란의 소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동의냐 비동의냐 네. 이 여부는 사실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입증이 사실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네. 예상이 되거든요. 네. 이 류 의원 측은 이 무죄 기사를 여야 대선 후보에게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뭐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일단 이 기사에 보도된 사항 자체가 너무나 이제 그 문제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처벌 법규라든지 해당 구체적인 사실관계상 문제가 있는 지점이 보이고요. 그래서 이 무죄에 관련된 기사를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에게 공유한다고 했고요. 두 대선 후보 모두 이 강간죄의 개정에 대해 너무 소극적이다. 이게 류 의원의 생각이고요. 그 류 의원은 두 후보가 강간죄 개정에 소극적인 데에는 무고죄에 대한 두려움이 엿보이는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이 지점에서 두 후보조차도 피해자들을 일단 꽃뱀으로 의심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현실에서 무고는 피해자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일 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류 의원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성폭력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의 수는 같은 기간 성폭력 범죄 기소 피의자 대비 0.78%에 불과하다. 그리고 성폭력 가해자의 무고 맞고서는 84.1%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사건 이야기도 좀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경찰이 사실혼 관계 아내의 사촌 여동생을 성폭행한 남성을 상대적으로 좀 형량이 가볍다고 볼 수 있는 단순 준강간 혐의로 송치한 사건을 이제 검찰이 법률 검토 끝에 이를 친족 준강간으로 바꿔 기소해 네. 중형을 좀 이끌어낸 그런 사실이 밝혀졌죠. 먼저 이 해당 사건 어떤 내용이 좀 살펴주세요. 네, 이 사건 기사에 따르면 피고인인 A 씨는 지난 9월 27일경 경기도 화성 동탄 이신도시에서 동거하던 B 씨의 집에 잠들어 있던 B 씨의 사촌 여동생 C 씨를 성폭행했다고 합니다. 네. C 씨는 B 씨의 식당 일을 돕기 위해 같은 달 초부터 한 집에서 살았고 사건 당일에는 지병 치료를 위한 약을 먹고 잠든 상태였다고 합니다.
A씨는 당시 이제 술에 취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C씨는 언니 B씨의 부탁으로 A씨에 대한 고소를 포기하려다 마음을 바꿔서 같은 해 10월 22일 이제 실행에 옮겼고, 경찰은 한 달여 수사 끝에 A씨에게 준강간 혐의를 적용해서 우선 검찰에 송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경찰은 일단 해당 사건을 단순 준강간 네. 혐의로 적용을 한 반면 검찰 측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검찰 측의 판단 덕분에 중형이 이끌어졌다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 이 과정도 좀 자세히 살펴주세요. 네, 검찰에서는 경찰에서 단순 중간간으로 송치했던 내용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달리 판단을 했습니다. 검찰에서는 A씨와 B씨가 3년 동안 한 집에서 일반 부부처럼 살아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A씨가 아내의 친족을 성폭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기준으로 적용을 했고요. 실제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위 성폭법 제5조 5항에서는 친족의 범위에 사실혼 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경찰이 법률을 너무 소극적으로 적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제시됐고요. 또 수사 결과 A씨가 피해자인 C씨에 대해서 처제라고 호칭하기도 했고, C씨는 가해자인 A씨에 대해서 형부라고 각각 호칭했던 점도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검찰에서는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 가중처벌이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 A씨를 지난 1월에 그 친족 준강간죄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검찰의 공소를 받아들여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제12부에서는 전날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와 5년간의 취업 제한까지 함께 명했습니다. 그렇군요. 판결 후 경찰 측은 이제 이런 입장을 내놓았는데, 두 사람이 법률상 혼인한 관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혼 여부를 따져봤는데 부부 사이를 볼 수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해요. 과연 네. 이게 납득 가능한 해명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그 경찰 측에서 처음에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니다, 친족강간죄 같은 경우에 법률상 원칙적으로는 친족관계가 있어야 하니까 그 설명은 수긍이 가는데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실혼 여부를 따져봤으나 부부 사이로 볼 수 없었다고 이제 해명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법률적인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사실혼에 대해서 어떤 개념이냐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비춰봤을 때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의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지만 단지 혼인신고만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해서 사실혼이라고 지칭을 하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사실혼과 동거의 경계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관계에 실질적으로 사실상 부부인데 혼인신고만 안 된 것인지, 그런 부부로서의 의사가 없이 단순히 동거만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실체 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해당 사건에서 검찰과 법원 모두 3년 이상의 사실상 부부로서의 관계를 인정했다는 점이 나타났고요. 그에 비춰보면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인정된 것이고, 그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도 인정이 되고, 따라서 사실상 친족도 인정된 상황인데, 경찰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다소 소극적으로 법리를 적용한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었냐를 기준으로 네.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사실 사실혼 관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법적으로 굉장히 여러 차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위자료 산정에서도 네. 그렇게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재산분할도 네. 마찬가지고, 네. 각종 연금 수령이나 상속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요. 사실혼 관계인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더 정확한 기준으로 사실혼 관계를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지, 법률혼이랑 차이점을 기준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기준으로 보면, 가정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실혼 관계에 기한 재산분할 청구 재판이 벌어질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인 혼인 실체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는 일단 동거의 기간, 두 사람이 부부로서 동거를 했는지 여부, 그 다음에 결혼식까지 당사자 사이에 올린 것인지, 그 다음에 자녀의 유무,
기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두 사람이 부부로 인식될 만한 실체가 있었는지 이 점을 자료를 통해서나 혹은 주변 지인들의 증언을 통해서나 입증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에 대해서 입증할 경우에는 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그 장기간 동거한 부부간에 해소하는 경우에도 우리는 혼인신고가 안 됐으니까 위자료도 못 받는 거 아닌가, 재산분할도 못 받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실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사실혼으로 인정을 해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모두 우리 법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렇다면 이제 준강간 혐의였냐 내지는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였냐에 따라 형량이 굉장히 달라지게 됐다. 네. 중형이 덕분에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점 뭐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형법상 중강간죄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서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중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가중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 그 구체적인 효과는 중강간 같은 경우는 법관의 재량에 따른 장량 강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가 있는데요. 친족 중강간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량을 감형하더라도 최소 3년 6월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역 3년 범주에 들어와야 하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가중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우리가 이런 성범죄에서 항상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 블랙아웃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뭐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뭐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블랙아웃 됐다는 거죠. 네.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말 하는 경우 가해자들이 정말 많았죠. 그런데 이제 최근 대법원에서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만취 피해자의 상태를 뭐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을 구분해 심리해야 된다.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 다 생소한 개념이거든요. 네. 블랙아웃, 패싱아웃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최근에 이제 법원에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피해자의 의식과 관련해서 하도 쟁점이 많이 되다 보니까 명확한 그 기준에 대해서 설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설시한 내용에 따르면 블랙아웃은 과거에 이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한 행동에 대해서 일시적인 기억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지칭하고요. 네. 패싱아웃은 위험할 정도로 높은 등급의 알코올 때문에 깊은 수면 상태로 빠지는 의식 상실 상태를 지칭한다고 네.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형법상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 대해 처벌을 명시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블랙아웃, 제가 말씀드린 개념상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의 행동한 것을 지칭하자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라고 볼 수 있고, 단지 기억을 일부 잃었을 뿐이고 패싱아웃 상태가 되어야만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된다고 이제 구체적인 기준을 좀 알린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현재 법원에서는 단순한 음주 블랙아웃에 대해서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변호사님께서도 성범죄에 관련한 사건을 다루시면 많이 느끼시겠지만 결국 증거, 진술 이런 네. 것들에 좀 의존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좀 올바른 증거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진술만으로도 이렇게 인정이 될 수 있는 사건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가해자 측도 그렇고 뭐 피해자 측도 그렇고 항상 입장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결국 이런 강간 사건에서 죄의 유무를 판가름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랄까 증거가 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강간 사건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당사자 간의 은밀한 공간에서 둘만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범행 전후 당사자 대화 등에서 합의하에 관계를 맺은 정황을 볼 수 있는지, 아니면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이나 상해의 흔적이 남아 있는지, 이런 간접적인 증거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고요. 설사 말씀드린 것처럼 뭐 범행 전후의 대화나 뭐 상처가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하고 있다거나 네. 가해자가 일관성 있게
부인하거나 혹은 가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의 상당 부분에 불일치하는데 신빙성을 따져보았을 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라고 하면 비록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그 강간죄 등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어서 핵심적으로 실무상 벌어지는 그 강간이나 이런 범죄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그리고 그를 포함한 나머지 객관적인 간접적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당사자 사이에 폭행이나 협박 등을 통해 강제로 그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성관계가 있었던 것인지 그거에 따라 성립 여부를 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사실 이런 성범죄 네. 굉장히 중한 범죄죠. 피해자가 네. 된다면 당황하고 뭐 그럼요.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좀 우왕좌왕하게 되실 텐데 피해자 측 입장에서라면은 좀 성범죄에 내가 네. 대상이 됐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초동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만약에 피해자가 되신다면 피해자 같은 경우는 뭐 자신의 몸에 이제 그 범행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서 우선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에서 여성 수사관 등을 통해서 증거 수집 절차를 도와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해바라기 센터라고 해서 네. 예, 성범죄 피해자들만을 위한 피해 진술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수사관도 뭐 여성 수사관으로 배정을 해주시고 또 진술과 관련해서 일반 수사 절차와 좀 달리 피해자가 심신의 안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요. 혹은 가족 간의 어떤 성범죄가 벌어진 상황이라고 하면 그곳에 이제 머무를 수 있는 도움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해바라기 센터를 통해서 본인이 겪은 피해 사실에 대해 일관되고 차분히 진술을 하시면 그 해바라기 센터에서 진술하셨던 사항들 자체가 객관적인 증거, 일관된 증거로 인정이 돼서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와 같은 경찰 내부에 마련되어 있는 다양한 피해자 보호 절차 등을 아신 상태에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그에 따른 후속적인 조치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관된 진술도 중요하다고 말씀해 네. 주셨으니까 초기부터 좀 여러 상담센터라던가 아니면 네. 변호인의 조력 받으셔서 네. 잘 대응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변호사님, 사실 또 반대의 입장에서 네.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시는 네. 분들도 생기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억울하게 또 혐의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런 가해자 측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 아까 피해자 측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해바라기 센터도 말씀을 드렸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국선 변호인이 이제 그 국가에서 임명을 하게 되어서 조력을 도와주는 상황이 되고요. 반대로 이제 피의자로 이제 몰리는 상황이 되게 되면 반드시 초반부터 이제 변호인을 선임을 하셔서 본인의 이제 진술의 일관성 을 확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령 뭐 본인은 마냥 억울함만을 호소하시다가 당초에 초동에 진술했던 사항과 나중에 이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진술한 사항과 불일치하는 사항에 따라 본인의 진술이 번복이 되면 거짓말을 한 것으로 이제 그 단정을 받을 수가 있어서 그럴 경우는 또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의 보호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초반부터 변호인을 통해서 그 조력을 받으시면서 일관된 진술을 확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가해자로 몰린 입장이든 피해자로 네. 내몰린 입장이든 대응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증거 같은 것들도 네. 확보해 두시고 일관된 진술 네.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꼭 변호인 조력 받으셔서 해결하시는 게 좀 적절할 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